7월 3일, 미 국방부는 일본에 F-35A 전투기 48대를 추가로 배치하고 기존의 F-15CD 전투기를 F-15EX로 교체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일본 내 3개 기지에 주둔 중인 해병대의 F-15B 전투기와 함께 운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 내 억제력을 높이며 동시에 중국의 큰 도전을 제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경에 더 가까운 미사와 기지에 F-15A를 배치함으로써 중국은 공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F-15A 전투기는 일본의 미사와 기지에 배치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개한 북경 폭격 계획이 예상보다 일찍 실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중국을 난처한 상황에 몰아넣었습니다. 미국의 5세대 전투기가 일본에 추가로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군대의 5세대 전투기들은 일본, 한국, 괌, 티니안, 팔라우, 필리핀 등 서태평양 지역으로 더욱 자주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여러 장소에 조용히 착륙한 후 조용히 출발하거나 대치 장소를 변경하여 북경이 이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군의 이러한 움직임은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민첩성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또한 중국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분산 배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전투기들이 중국의 미사일 공격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방부 발표된 전투기들은 일본에 장기적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일본의 미사와 공군기지에 처음 배치된 F-16 전투기 36대는 F-35A 48대와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에 처음 배치된 F-15CD 48대를 각각 F-15EX 36대로 교체할 것입니다. 미 해병대는 일본의 이와쿠니 기지에 F-35B 전투기 20대를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배치 및 교체될 예정입니다. 배치 수량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번 업그레이드 계획의 비용은 100억 달러 이상이며 향후 몇 년간 진행될 것입니다. 이 계획의 목적은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 내 억제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미사와 기지에 배치된 F-16 36대를 대체하여 F-35A 48대가 전면적으로 5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됩니다. 더불어 수량도 증가하였습니다. 미사와 공군기지는 타이베이에서 약 2,500km, 베이징에서 약 2,10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베이징 폭격 계획 선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전쟁을 시작하면 F-35A 48대는 대만을 지원하기 위해 남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는 먼저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지원을 받는 F-22와 F-35 전투기는 미사와 공군기지를 채우고 분산 배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보급을 받은 F-22와 F-35 전투기는 오키나와 기지에 직접 주둔하여 가까운 대만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사와에 있는 에발라마 48대는 베이징을 직접 공격하는 다른 방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발라마 전투기는 내부 연료 탱크만 사용할 경우 전투 반경이 1239km에 달합니다. 추가 연료 탱크를 장착하면 전투작전 범위가 2200km를 넘어섭니다. 한국 근처에서 공중급유나 지상급유를 받으면 베이징에서 약 1000km 떨어진 곳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베이징은 완전히 목표 범위에 들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군대가 베이징 공격을 계획할 경우 에발라마 전투기는 알래스카에서 한국으로 직접 배치될 수 있습니다. 미국 군대의 에발라마 배치에 대한 최신 발표는 다양한 가능성과 베이징에 대한 위협을 더욱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북부 전투 지역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미국 군대는 베이징에 폭탄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이 상황을 우려해왔습니다. 제20 전투기가 가동된 후 첫 번째 비행대대는 안위성 우호 마을에 배치되었고 두 번째 비행대대는 묘닝성 안산시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군대의 공격에 대한 베이징의 우려를 보여줍니다. 제20의 대량 생산 이후 동부 전투 지역은 가장 많은 제20 배치를 받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산둥성 죽푸시와 내몽골성 시풍시의 동부 전투 지역에도 순차적으로 제20 전투기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모든 배치는 베이징 수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미국 해병대의 F-35B는 2017년 일본 이와쿠니 기지에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베이징에 더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중국의 북부 전투 지역은 산둥성 죽푸시에 제20 전투기를 배치했습니다. 주된 목적은 미국 F-35B 전투기가 황해에서
북부 전투 지역의 청도 및 대련 해군 기지를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일본 이와쿠니 기지는 산둥성 청도에서 약 1100km 떨어져 있습니다. 중국의 북부 전투 지역은 또한 내몽골성 식풍시에 제20 전투기를 추가로 배치하여 북쪽과 동쪽의 베이징을 보호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는 북한의 영공을 직접 통과하여 직선으로 베이징을 공격할 수 있어 북한의 방공 능력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미국 F-35가 북한의 영공을 통과하면 베이징은 이를 탐지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베이징을 폭격하는 것 외에도 미국 군대는 청도와 대련의 해군기지, 대련 조선소 및 토로도에 있는 보태 조선소를 폭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제16 전투기 생산지인 타명 항공기 공장도 폭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북부 지역에는 보호해야 할 목표물이 너무 많고 현재 배치된 공군 전투기들도 많아 중국이 이를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중국 북부 전투 지역은 요닝반도와 산둥반도에 각각 제20 비행대대를 배치하고 약 20대의 전투기를 추가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으며 내몽골 식풍시에 제20 비행대대 하나를 더 배치하여 총 약 30대를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군대는 일본 미사와 기지에 F-35A 전투기 48대를 배치하고 이어쿠니 기지에는 F-35B 전투기 20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의 제22 F-35와 경쟁할 수 있다면 미국은 수량면에서 명확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미국 군대의 5세대 전투기들은 알래스카에 주둔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동할 것입니다. 일본 방위군도 미사와 기지에 F-35A 전투기를 배치했으며 현재 최소 38대를 확보했습니다. 일본은 총 147대를 주문했으며 한국은 F-35A 전투기 40대를 받았습니다. 정규 배치 후 이러한 5세대 전투기들은 분명히 북경 북부 전장에서 큰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미 공군은 최소 363대의 F-35A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병대는 최소 145대의 F-35B, 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최소 45대의 F-35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합하면 최소 553대입니다. 전체 5세대 전투기 수는 731대를 넘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전선에 배치되고 일부는 유연하게 배치됩니다. 이는 중국에 유리한 우위를 제공할 충분한 수입니다. 중국 북부 전투지휘부는 요닝반도와 산둥반도에 제16 전투기를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군대의 5세대 전투기들과 경쟁하기는 어렵습니다. 제21 전투기는 상대와 경쟁하기 더욱 어렵고 제20과 JH-7은 품질이 더 떨어집니다.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다른 전장이 분명히 동부 전투 지역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변화하여 북부 전투 지역에 대한 북경보호 압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북부 전투 지역은 동부 전투 지역을 지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긴급 방어를 강화해야 합니다. 미국 군대의 최신 계획은 중국을 난처한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중국은 대만 해협과 북경을 동시에 완벽히 보호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재선될 경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 군대가 베이징을 폭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지도자 한은 이러한 위협에 크게 두려워하여 대만을 공격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위협의 효과가 상실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군대의 F-35A 전투기가 일본 미사와 기지에 장기 주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억제 조치를 실현시키고 중국이 대만 공격 계획을 제거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중국은 동부 전투 지역에 최고 성능의 전투기를 우선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들은 제20 비행대대 4개를 조직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약 40대의 전투기를 보유한 4개 대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북부와 남부 전투 지역 모두 제20 비행대대 3개를 조직하고 있으며 각 대대는 3개 소대, 각 소대는 약 30대의 전투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중부와 서부 전투 지역은 각각 제20 비행대대 2개를 조직 중입니다. 실제로 각 견선에는 최소 2개 소대가 배치되며 각 소대는 약 20대의 제20을 장비하고 있습니다. 제16 전투기의 배치도 이와 유사합니다. 동부 전투 지역은 4개 비행대대를 조직하고 북부와 남부 전투 지역은 각각 3개, 서부 전투 지역은 2개 비행대대를 조직하며 중부 전투 지역은 아직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동부 전선은 Su-30 전투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21과 제20의 수량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각 유형은 1개 비행대대만 있으며 다른 전선에 더 많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 군대의 F-22와 F-35 전투기가 선봉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F-15EX 전투기는
최대 13.4톤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으며 장거리 대함 미사일 AGM-158과 초음속 미사일 AGM-183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미사일은 주로 중국 해군 함대를 공격할 것입니다. 중국 동부 전투지휘부는 대만 해협에서의 공중 우위를 확보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군대의 전투기를 저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충분한 최신 전투기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만 서남부나 바시 해협에서 공중 우위를 다투려면 자원을 더 분배하기 어렵고 확실히 다른 전투 지역의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 군대가 베이징을 공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북부 지역의 공군은 더욱 큰 압박에 직면해 있으며 추가로 제-20과 제-16 전투기를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전력을 다해 대만을 공격하는 것과 베이징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기 매우 어려워합니다.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전쟁을 시작한다면 남중국해 지역은 즉각적으로 철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커져 마치 싸우지 않고 패배를 준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중국의 고위 관리들이 오랜 시간 동안 베이징의 지하 벙커에 숨더라도 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베이징의 관리들은 도망쳐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전선은 마비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성선, 시 단위의 관리들, 특히 군대를 통제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러시아 군대가 키예프를 공격할 때 중국 언론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도망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젤렌스키는 나타나 키예프를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고위 지도자들은 이러한 용기를 가지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F-15 전투기가 실제로 남중국해를 폭격하거나 중국의 주요 기관인 건물, 군사위원회, 공항, 항공우주, 정보부서 및 산업통상부, 국가안보 네트워크를 타격할 경우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더 이상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의 혼란 정도는 매우 심각할 것입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중국 정부는 단 하루 만에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군대의 베이징 폭격은 정치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계획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는 중국의 관료 기계와 지휘 체계를 효과적으로 해체할 수 있습니다. 비폭격기가 남중국해를 향해 연속 폭탄을 투하하고 포탑을 겨냥할 경우 중국 중앙정부의 모든 인사들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때 대만 해협 전선에서 전투에 나설 준비가 된 사람이 남아있을까요?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에게 베이징을 보호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베이징과 대만 해협을 동시에 완벽히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물론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중국의 미사일 부대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군대의 일본 내 가장 중요한 기지는 오키나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대만 해협에서의 전쟁이 발생할 경우 첫 번째로 대응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오키나와를 조기에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절강성에 배치된 동풍 21 미사일은 오키나와를 직접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절강 해안을 따라 배치된 일부 동풍 16 미사일도 오키나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군대는 가끔 오키나와에 5세대 전투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령대의 F-35B 전투기는 2017년 일본 이와쿠니 기지에 주둔하기 시작했으며 동풍 21 미사일은 이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풍 16 미사일은 산동반도로 배치되어야만 이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미사일 부대가 두 목표를 동시에 공격하려면 배치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이는 대규모 공격을 수행하는 데 있어 난이도를 크게 증가시킵니다. 현재 미국 군대는 일본 미사와 기지에 F-15A 전투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더 먼 지역에서는 중국의 미사일 부대가 동북부와 북한 인근 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해 미국 군대의 세 번째 기지를 공격할지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더욱 어려운 과제입니다. 중국이 한반도 근처에 미사일을 배치하게 되면 북한과 한국은 강력하게 반응할 것이며 러시아도 이에 대해 분노할 것입니다. 이로 인한 정치적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이 실제로 동북부 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미국의 에이지스 함정과 잠수함은 일본 해역에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고 미국 군대의 스텔스 전투기를 타격하기 위해 공습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미사일 연대와 대대는 항상 심각한 생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군대는 단 한 번의 발사로 세 개의 목표를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 군대의 에발라마 전투기는 일본 미사와 기지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베이징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북한을 방문했으며 양측은 마치 동맹과 같은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군대의 최신 계획은 북한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자신의 핵시설이 미국의 공동공습에 의해 공격당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역시 타격 작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타격 작전은 상대방의 고위 지도자들을 목표로 한 전면적인 공격을 의미합니다. 북한의 방공 시스템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은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군대의 에발라마 전투기가 일본에 주둔하고 있어 북한의 핵시설과 해당 국가를 겨냥한 타격 작전의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핵 협박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중요한 억제책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미사와 기지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도시보다 북한에 더 가깝고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가 이곳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함은 가끔씩 공동훈련을 실시하며 일본의 여러 섬 사이의 해협을 여러 번 지나쳤습니다. 미국 군대는 일본에 F-35 전투기를 추가로 보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의 대부분 주요 전투기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배치되어 있어 미국과 일본과의 동방에서의 대치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Su-57 전투기는 5세대 전투기로 불리기 어렵습니다. 미국 군대가 일본에 주둔하는 전투기들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F-35 전투기의 지속적인 인도와 함께 미국 군대는 조기에 서태평양에 전투기를 배치하는 것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베이징에 대한 우위가 다시 한번 확대될 것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항공모함은 곧 일본에 주둔 중인 내건 항공모함의 연구기지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 해군 항공대대에 소속된 F-35C 전투기들은 일본 이와쿠니 기지에 주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 해병대 또한 점점 더 많은 F-35B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20 전투기가 발각되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절대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이 일본에 F-35A 전투기를 추가로 배치하고 지역 내에서 다른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대만 문제로 중국에 압력을 가할 뿐만 아니라 베이징이 소규모 국가들이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에 대항하는 것을 더욱 명확히 하도록 하는 새로운 도전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강대국 간의 긴장 고조는 아시아에서 새로운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며 이는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대만 침공 계획을 포기할 때만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야망과 중국의 꿈을 포기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여러분, 최근 중국과 미국의 군사 활동 사이에 흥미로운 대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군대 내 정치적 통제와 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6월 20일의 군정실 정치 업무회의와 7월 10일의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결정 등을 통해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이 정치 업무에 집중할 때마다 미국은 자국의 주요 항공모함의 위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URS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은 6월 21일 중동으로 이동했고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은 7월 10일 동태평양으로 진출했습니다. 이로써 미중 전략 보드판 위에서 양측의 치밀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다시 한번 서태평양을 비워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미군이 서태평양에 최소 한 척의 항공모함을 순찰하게 됩니다.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일본에 주둔하는 것과 함께 미국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두 척의 항공모함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대만 해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하고 동시에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올해 1월 31일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이 서태평양으로 배치되었으며 4개월 동안 배치되었던 칼빈슨 항공모함은 조기에 본거지로 돌아왔습니다. 대만의 라이싱더우 총통이 5월 16일 취임하기 4일 전 레이건 항공모함은 일본을 떠나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과 함께 2024년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두 항공모함은 대만의 양쪽 끝 해역을 각각 남쪽과 북쪽에서 통제하게 됩니다. 라이싱더우 총통이 5월 20일 성공적으로 취임한 후 중국은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대만 해협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국 군대는 베이징이 단지 외관상으로만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신 두 항공모함은 대만 해역에서 멀리 떨어져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항공모함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중국은 쓰촨성 디에난시에서 군정실 정치 군사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회의에 참석하여 정치 교정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총력은 항상 충성스럽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유지될 것을 요구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중국 군대는 내부 정화를 위해 분주하며 당분간 대만 해협에서 전쟁을 일으킬 정신과 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6월 20일에 열린 중국의 군정실 정치 군사 회의는 현재 군대의 실질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군대는 항공모함 배치를 조정하는데 안심할 수 있습니다. 6월 21일 남각각은 미국의 아이젠하워 항공모함이 중동에서 거의 9개월 동안 배치된 후 본거지로 돌아왔으며 현재 서태평양에서 활동 중인 루즈벨트 항공모함으로 교체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7월 10일 중국 군사위원회는 군대 내 정치 교정과 훈련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루즈벨트 항공모함은 동해를 떠나 인도양을 향해 중동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레이건 항공모함도 동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군대는 현재 서태평양에 주둔하는 항공모함이 없으며 그들의 가장 최신의 공격 기함은 단 한 척뿐입니다. 미국, 중국 군대의 내부 분열로 인해 미국은 더욱 안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 27일에 중국은 전 국방장관 리상복과 응우엠풍화 두 사람의 처벌 상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연히 비밀이 누설되었습니다. 7월 9일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위원회 부주석 하웅쾌 씨가 갑작스럽게 대장으로 강등되었습니다. 7월 10일 중국 군사위원회는 군대 내 정치 조정과 훈련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하며 지속적으로 사고방식과 인사를 철저히 정화하여 충성스럽고 청렴한 간부를 양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심각하고 중대한 정치 임무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7월 18일 중국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말미에 전 미사일부대 사령관 리옥수와 전 미사일부대 참모장 통김민이 당에서 탈퇴당했습니다. 중국 군대의 일련의 정치적 조치들은 당 내 혼란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장교들이 몰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군대 내부는 상당한 불화로 인해 현재 시점에서 전쟁을 일으킬 마음가짐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 군대의 좋은 소식으로 충돌의 위험이 줄어들고 미국이 서태평양에서의 전투준비 태세를 낮출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한 척의 항공모함 밀일 운영 비용이 약 600만 내지 800만 달러이며 각 항공모함은 배치 후 6개월마다 유지보수가 필요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라오당각이 서태평양에서 중동으로 항공모함을 이동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두 척의 항공모함을 동시에 서태평양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다소 과격해 보입니다. 미국 군의 항공모함 함대가 본격적으로 개편되어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의 해역은 매우 복잡하여 겨울에는 북동풍이 강하게 불고 여름에는 남서풍이 세게 불어옵니다.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이 지속되며 가끔 태풍도 발생합니다. 중국은 대만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5월 21일 전후로 중국은 정치적인 목적의 훈련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험한 시기는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중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군은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인지하고 조기에 대비해왔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11척의 항공모함이 있는데 그중 한 척은 중간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10척은 태평양과 대서양 각 5척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항공모함은 남아메리카를 돌아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재 미국군은 대서양에 4척의 항공모함, 태평양에 6척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대서양에 있는 4척은 아이젠하워, 트루먼, 부시, 포드입니다. 태평양의 6척은 니미츠, 칼빈슨, 시어도어 루즈벨트, 링컨, 워싱턴, 레이건입니다. 대서양 쪽에서는 최근 포드와 아이젠하워 항공모함이 각각 지중해와 중동에 파견되었습니다. 올해 중대만 해협으로의 복귀 가능성은 낮습니다. 트루먼과 부시 항공모함은 아직 준비가 완료되지 않아 즉시 배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펜타곤은 현재 서태평양에 있는 루즈벨트 항공모함을 중동으로 동원했습니다. 트루먼 항공모함이 준비되면 대서양 쪽 항공모함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루즈벨트는 동해와 태평양을 지나 미국으로 귀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변화가 감지될 경우 루즈벨트는 동해에서 추가 대치를 할 수 있습니다. 칼빈스는 하와이 주변의 다국적 군사훈련에 참여 중이며 이후 서태평양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니미츠, 링컨, 워싱턴 항공모함은 모두 미국 서해안에 주둔 중입니다. 레이건 항공모함은 태평양 동부로 진출했으며
언제든지 태평양 서부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미국 군대는 태평양 서부에 동시에 5척의 항공모함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루즈벨트 항공모함이 중동에서 동해로 돌아오면 미국 항공모함은 최대 6척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미국군은 이 기간 동안 대만 해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된 후 미국군은 중국에 대한 경계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항공모함 신속한 동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미국군은 예비 계획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2척의 미국 항공모함이 태평양 서부를 떠난 후 중국의 동부 항공모함이 즉시 출항했습니다. 7월 9일 이른 아침 동부 항공모함은 필리핀 근처 발린탕 해협을 지나 동해로 진입하여 태평양으로 나갔다가 7월 19일 출발지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떠날 때 동부 항공모함은 신속히 외부로 출항했습니다. 처음에는 타이프 영호 구축함 한 척, 영호이디 구축함 한 척, 그리고 영호사의 호위함 한 척만 있었으며 장비가 다소 약해 보였습니다. 그 후 급유선 한 척과 구축함 2척이 추가로 참여했는데 이는 급히 배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급유선은 최대 시속 25L의 속도를 가지며 도착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여전히 실질적인 효과가 부족합니다. 중국이 실제로 대만 해협에서 전쟁을 발발시킬 준비를 한다면 동부 항공모함과 소형 구축함 몇 척이 먼저 태평양에 도착할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이어지는 급유선과 구축함들은 다시 해협이나 팔림성 해협을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군이 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동부 항공모함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침몰을 피하려면 항복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함대가 일시적으로 태평양 서부를 비워두었지만 칼빈슨 항공모함은 하와이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필리핀 해역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칼빈슨 항공모함과 함께 태평양 고리 훈련에 참여하며 티콘더러 가급 순양함과 버크급 구축함 6척도 함께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국군의 F-22 전투기가 호주에서 열리는 2024 피치 블랙 다국적 비전투 훈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F-22와 F-35 전투기는 알래스카에서 일본, 괌 및 기타 기지로 언제든지 배치될 수 있습니다. B-52B-1B, B-2 폭격기는 24시간 내에 태평양 서부 전장에 도착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이 이를 활용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함을 분명히 합니다. 송동호 항공모함이 출항할 때 중국 공군은 대만 해협에서 대규모로 동원되어 합동 모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대만군은 7월 9일 오전 6시부터 7월 10일 오전 6시까지 총 35대의 항공기를 감지했으며 이 중 26대는 해협 중앙선을 넘어 남서 및 남동 공역으로 진입했고 총 8척의 전함이 있었습니다. 7월 10일 아침 중국은 37대의 주력 전투기와 지원 항공기를 동원했습니다. 이들은 제-16 전투기, H-6 폭격기, KJ-500 조기경보기기 및 무인기를 포함합니다. 그중 36대는 중앙선을 넘어 확장된 경로를 지나 남부 및 남동 대만 공역을 통과하여 태평양 서부로 진입해 송동호 항공모함과 해공 합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7월 10일 오전 6시부터 7월 11일 오전 6시까지 중국은 총 66대의 전투기를 동원했으며 이 중 56대는 해협 중앙선을 넘어 북부, 남서부 및 남동부 공역으로 진입했고 7척의 전함이 대만 해협에 있었습니다. 대만군이 발표한 비행 경로 지도에 따르면 침입한 항공기는 대만의 코롱시로부터 약 72L을 떨어진 북부 공역에 진입했습니다. 남서 및 남동 대만 해협 공역을 침범한 항공기는 각각 낭렌곡과 대만 섬의 남극부에서 약 91L이, 58L이, 33L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자국군이 항공기, 전함 및 육상 미사일 시스템을 사용하여 철저히 감시하고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대만 해협 주변 공역에서의 중국군의 활동도를 도표로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중국군의 군용 항공기는 계속 동원되었습니다. 중국 해군 함대가 다시 한번 일본의 여러 섬들 사이의 좁은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중국의 구축함들은 베링해까지 진출하여 미국의 엘로티안 제도 근처의 배타적 경제수역이지으로 진입했습니다.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총 7척의 중국 및 러시아 전함이 동해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7월 8일부터 19일까지 중국과 벨라루스 군대는 벨라루스와 폴란드의 국경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나토 국경 인근에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나토에 대한 도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는 나토 정상회의가 개막하는 바로
그 시점과 맞물려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는 중국 군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의 선언은 중국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국의 인도양 태평양 동맹과 나토 동맹국들 간의 협력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여러 국가의 전투기들이 인도양 태평양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략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스스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6월에 이탈리아 항공모함 카부아는 인도양 태평양 지역에서 5개월간의 장기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7월 8일에는 동해에 출현하여 미국 전함과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시점에 중국의 항공모함 산동호는 동해를 떠나 태평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항공모함은 F-35B 전투기와 J-15 기동기를 탑재하고 있었으며 이는 분명히 직접적인 적대자가 아닙니다. 일본의 2024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중국의 동풍 21 미사일 수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동풍 26과 동풍 17의 수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는 중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의 대만 해협에서 전쟁을 발발시킬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합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대규모 개혁과 정치훈련, 그리고 제3차 전원회의를 마친 후 중국의 고위 지도층은 북도하에서 더욱 심화된 내부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며 대만에 대한 공격을 고려할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국적으로 홍수로 침수된 중국에서는 군인들이 단계적으로 구호 활동을 수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대규모 동원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군은 현재 시점에서 전투준비 태세를 조정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모함들이 이동을 시작했으며 중국 군대가 아무리 큰 허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본질적인 약점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은 복잡하고 긴장된 전략적 경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내부 갈등을 해결하고 군대의 충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는 동안 미국은 첨단 무기 개발에서의 유연성과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개는 지역 내에서 도전과 충돌이 가득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세계의 미래는 현재 이 중요한 시점에서 지도자들이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는 갑작스럽게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서 철수했습니다. 이는 베이징에게 큰 타격을 주는 과감한 조치였습니다. 한편 쿼드가 도쿄에서 새로 회의를 열어 명확하게 중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는 4년 만에 외교장관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인 첫 번째 회의입니다. 쿼드의 갑작스러운 부활은 지역의 지정학적 판도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간의 초강력 무기 경쟁도 매일같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모든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탈리아는 1대1로에서 철수했을까요? 2023년 말 이탈리아는 중국의 1대1로와 BRI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서 조심스럽고 지연된 태도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이탈리아와 여러 유럽 국가들이 안보, 우려와 일부 사람들이 경제적 약속이라고 묘사하는 것들로 인해 BRI에 대해 점점 더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BRI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지칠 유일의 국가인 이탈리아는 철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올해 7월 29일 시진핑 주석은 이탈리아가 1대1로 구상에서 철수한 후 이탈리아 총리 멜로니와 만났습니다. 이탈리아가 중국의 BRI 프로젝트에서 철수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이익이 불확실합니다. 이탈리아의 BRI 프로젝트는 글로벌 경제 변동과 코로나19 이후의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예상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중국으로부터 BRI 프로젝트 자금을 위한 대출로 인해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비용과 부채 부담에 비해 충분한 이익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럽과 미국의 파트너로부터의 압력이 있습니다. EU의 일원인 이탈리아는 EU 내 파트너 국가들로부터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EU는 BRI 프로젝트의 투명성과 기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동시에 중요한 전략적 동맹이자 경제 파트너인 미국의 압력 하에서 이탈리아는 BRI 참여를 제고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 차례 BRI를 비판하며 동맹국들에게 이 이니셔티브에서 멀어지라고 권고했습니다. 더불어 BRI 참여는 베이징의 이탈리아 내 존재감과 영향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주권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대외 정책의 재조정입니다. 이탈리아는 대외 정책을 다자주의적으로 재조정하고 전통적 파트너 및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할 수 있으며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한쪽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서방과 중국 모두와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려 할 수 있습니다. BRI에서 철수하는 것은 이러한 전략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넷째, 대중의 우려입니다. 대중의 여론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국민들이 BRI 프로젝트에 대해 갖는 우려가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탈리아 국민들은 BRI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 우려를 가질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명확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거나 환경 및 사회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기업들은 BRI 프로젝트에서 명확한 이익을 보지 못하거나 문화적, 경영적, 법적 차이로 인해 중국 파트너와의 협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탈리아가 BRI 프로젝트에서 철수하기로 한 결정은 정치, 경제, 전략적 요소와 공공의 반응을 포함한 여러 복잡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BRI는 인프라 및 경제 발전에 잠재력을 제공하지만 관련된 위험과 압력으로 인해 이탈리아는 이 이니셔티브에 대한 참여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BRI에서 철수하자마자 시진핑 주석은 멜로니 총리와 만나게 되었는데 이는 중국이 이탈리아의 철수가 베이징의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 측면에서 여러 손실과 도전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무역 투자 감소입니다. 중국의 이탈리아 투자 프로젝트들은 정체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 중국 기업들의 이익과 비즈니스 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양자 무역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수는 이탈리아와 중국 간의 양자 무역량을 줄일 수 있으며 특히 인프라,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이는 금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의 은행과 금융기관들은 이탈리아의 프로젝트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고 회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전략적 및 정치적 손실입니다. 이탈리아 같은 선진국이 BRI에서 철수함으로써 이 이니셔티브의 국제적 신뢰와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게 BRI의 매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탈리아의 결정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다른 국가들이 BRI에서 고려하거나 철수하도록 유도해 중국의 관계망과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유럽연합 EU과 나토의 회원국입니다. 그들의 철수는 유럽과 다른 지역의 중국의 전략적 파트너들에 대한 우려와 경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과 유럽연합 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분야에서의 협상과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는 BRI의 글로벌 목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탈리아는 중국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관문 중 하나입니다. 이탈리아의 철수는 중국의 이 지역 접근성과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이 이탈리아를 통해 구축한 운송 및 물류 경로가 영향을 받아 경제 및 무역 회랑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BRI는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지속 가능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탈리아와 같은 주요 국가의 철수는 이 이니셔티브의 효과성과 장기적인 목표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탈리아의 1대1로 철수는 중국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명성과 전략적 영향력 측면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베이징이 BRI 하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약화시키고 국제 및 무역 관계의 도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전략적 계획을 흔들고 싶지 않다면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이탈리아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낮은 이자율의 대출이나 보다 유연한 금융 조건을 제공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탈리아가 재정을 더 잘 관리하고 BRI 프로젝트로 인한 압박을 덜 느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계약 및 금융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이탈리아에서의 BRI 프로젝트가 국제 기준에 따라 수행되도록 보장하며 부패와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프로젝트가 독립적으로 모니터링되고 평가되도록 해야 합니다. 베이징은 또한 프로젝트 수행 시 더 높은 환경 및 사회적 기준을 준수하여 이탈리아의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전념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탈리아와 여러 유럽 국가들은 안보에 대한 우려와 일부 사람들이 경제적 약속으로 여기는 부분들 때문에 BRI에 대해 점점 더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G7 국가 중 유일하게 BRI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이탈리아는 철수를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올해 7월 29일 시진핑 주석은
이탈리아가 1대1로 구상해서 철수한 후 이탈리아 총리 멜로니를 만났습니다. 이탈리아가 중국의 BRI 프로젝트에서 물러난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이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탈리아 내 BRI 프로젝트는 세계 경제의 변동성과 코로나19 이후의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기대만큼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중국으로부터의 BRI 프로젝트 자금 조달로 인해 국가 부채가 증가할 우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비용과 부채 부담에 비해 충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럽과 미국으로부터의 압력이 있습니다. EU의 일원인 이탈리아는 EU 내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지역 내 영향력 확대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EU는 BRI 프로젝트의 투명성과 기준에 대해 걱정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전략적 동맹이자 경제 파트너인 미국의 압력 하에서 이탈리아는 BRI 참여를 재검토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 차례 BRI를 비판하며 동맹국들에게 이 이니셔티브에서 거리를 두라고 권고했습니다. 더불어 BRI 참여는 베이징의 이탈리아 내 존재감과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주권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대외 정책의 방향 전환입니다. 이탈리아는 대외 정책을 다자주의적으로 재조정하고 전통적인 파트너 및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를 강화하려 할 수 있으며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서방과 중국 모두와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려 할 수 있습니다. BRI에서 철수하는 것은 이러한 전략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넷째, 대중의 우려가 존재합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은 7월 29일 이 정보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인도, 일본, 미국의 외교장관들은 어느 한 국가도 지배하지 않고 어느 한 국가도 지배받지 않는 지역을 찾기 위한 다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성명서에서 이들은 ASEAN의 통합과 중심적 역할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태평양의 여러 섬나라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공통된 메시지는 우리네 나라 모두가 민주주의 정체성과 다원사회, 시장경제를 가진 국가들로서 협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도를 대표한 자이샹카르 씨는 니케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불안정하고 변동이 많은 세계에서 강력한 안정 요소임을 의미합니다. 의미 측면에서 평가할 때 호주, 인도, 일본, 미국 간의 인도양 태평양 지역에서의 사이버 안보와 해상 안보 협력의 결속과 확장은 전략적, 안보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협력은 인도양 태평양 지역의 해상 자유와 주요 해상로를 보장하고 도발 행위를 억제하며 전 세계 무역로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가 간의 협력은 정부나 비정부 조직의 해상 보안 위협이나 교란 활동에 맞서 대응 능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사이버 안보 협력은 중요한 디지털 인프라를 보호하고 사이버 공격을 차단하며 국가정보 시스템의 보안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회원국들은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해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쿼드의 공동 성명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는 베이징이 5월에 대만 주변 해역에서 일련의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이번 달 초에는 러시아와 함께 남중국해에서의 군사활동을 강화한 후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지역 내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볼 때 쿼드의 결속은 베이징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 해양과 인도양에서의 존재감과 권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베이징은 분쟁 해결에 있어 더욱 단호하고 거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안보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 간의 협력은 중국의 영향력을 균형 있게 조절하고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연대는 인도양 태평양 지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전략을 강화하여 중국의 도발 행위와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이 공동 군사훈련과 협력을 진행함으로써 각국의 군대 간 협동 능력과 전투준비 태세를 향상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들은 신속하게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쿼드 또는 심지어 미국의 잠재적인 어려움은 무기기술 경쟁에서 미국이 초음속 무기에서 상대방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음속 무기 경쟁 우리는 이미 알고 있듯이 초음속 무기는 최소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첨단 무기로 마하 5배의 속도를 가지며 높은 기동성을 통해 탐지 및 요격이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초음속 무기 기술을 개발하고 보유한 국가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첫째는 러시아로 마하 20 속도를 낼 수 있는 핵탄두를 장착한 초음속 미사일 야베 반카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하 8에서 마하 9의 속도를 달성할 수 있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 자칸도 있습니다. 더불어 마하 10 속도로 발사 가능한 공중 발사 탄도 미사일 킨즈는 일반 탄두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들은 마하 5에서 마하 10의 속도를 낼 수 있는 DF-GF 초음속 비행체를 탄도 미사일에 탑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에 공식 발표된 동풍 17은 초음속 비행체를 장착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한편 미국은 현재 공중 발사형 초음속 미사일 AGM-183A를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 시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지상 발사 탄도 미사일과 해상 발사 탄도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초음속 무기인 CH-GB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시험 단계에 있으며 러시아와 협력하여 개발 중인 초음속 순항 미사일 브라모스 II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마하 7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랑스, 일본, 호주와 같은 다른 국가들도 초음속 기술의 연구 및 개발 단계에 있으나 아직까지 위에서 언급한 국가들처럼 작동 중인 초음속 무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작동 중인 초음속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과 인도는 시험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국가들도 이 기술을 추구하고 있으나 아직 동일한 수준의 배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초음속 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은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뉴스페이지도 이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왜 초음속 무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 협력하기로 선택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 협력 관계를 설명할 만한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두 나라는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양자 안보 조약을 맺어 서로를 보호하기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두 국가는 오랜 군사 협력, 정보 공유, 그리고 공동 훈련을 통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위 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둘째, 그들은 높은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첨단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연구 개발, 제조 능력, 기술 개발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전자, 재료, 공학 분야에서 초음속 무기를 개발하고 대응하는 데 매우 적합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과 미국은 방위 및 안보 분야를 포함한 많은 첨단 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들의 전략적 위치입니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 나라는 초음속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리적 위치는 미국이 방어 시스템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배치하고 시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일본에는 미 해군기지, 공군기지, 미사일 방어부대를 포함한 여러 미국 군사기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고 작전을 조율하는데 더욱 용이하게 합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공동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초음속 무기를 개발하고 시험 중이며 이는 지역 및 전 세계 안보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모두 효과적인 대응책을 개발하는데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자 협력과 부담 분담입니다. 일본과의 협력은 미국이 초음속 무기에 대한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배치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자원을 분담할 수 있게 합니다. 동맹국과의 협력은 부담을 분담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적인 연대를 형성합니다. 여섯 번째는 일본의 국방 정책입니다. 일본은 지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과 초음속 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국방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미국 및 다른 동맹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강력한 동맹 관계, 첨단 기술 역량, 전략적 지리적 위치, 지역 내 공동의 위협, 비용 및 자원 분담 능력 때문에 일본과 협력하여 초음속 무기에 대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두 국가 간의 초음속 무기 위협에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일본이 미국과 협력하여 초음속 무기에 대응하는 것은 많은 전략적 이점을 제공하지만 몇 가지 위험도 수반합니다. 일본이 국방 분야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초음속 무기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중국과 북한과 같은 국가들로부터
더 중요한 군사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초음속 무기를 개발하는 국가들은 일본의 방어 시스템을 뚫기 위해 노력을 집중할 수 있으며 이는 공격 위험을 높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협력은 중국과 북한과의 긴장을 증대시킬 수 있는데 특히 이들 국가가 일본과 미국의 움직임을 그들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긴장이 고조되면 특히 위기 상황이나 전략적 오해가 발생할 경우 군사 충돌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국방 비용의 증가입니다. 초음속 무기에 대한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배치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는 일본의 국방 예산에 부담을 주고 경제 및 사회의 다른 분야에 투입되는 자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 외에도 일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방어 시스템을 유지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반면 경제적 측면에서 일본의 주요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긴장이 증가하면 양국 간의 무역 및 투자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관세 부과, 수출 제한 또는 일본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등의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해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일본 총리 기시다 정부에 대한 위험과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일본 내에서는 일부 국민이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반대할 수 있는데 특히 이것이 갈등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국가 안보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느낄 경우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군사 기지와 핵무기에 반대하는 일본인의 시위 영상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정당 및 사회단체들은 이러한 협력 문제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으며 국민들 간의 내부 논쟁으로 인해 정치적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의 군사 협력 강화는 한국 및 ASEAN 국가들과 같은 일본의 다른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도 다른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국제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초음속 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는 것은 일본에게 많은 전략적 이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안보, 경제 및 정치적인 여러 위험 요소도 수반합니다. 일본은 이러한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고 지역 및 전 세계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국가 안보를 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제관계의 문제들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얽히고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특정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은 리더로서 현명한 전략을 구사해야 하며 이는 향후 백악관을 이끌 인물에게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탠다드 미사일 6SM-6은 네이시온이 미 해군을 위해 개발한 다목적 첨단 요격 미사일입니다. 이는 여러 종류의 공중, 해상 및 지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SM 미사일 계열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SM-6는 항공기,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 심지어 수상 전투함까지 다양한 목표를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400km 이상의 사거리로 SM-6는 미 해군이 방어 및 공격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SM-6는 능동 레이더, 관성 항법, 데이터 링크가 결합된 유도 시스템을 사용하여 정확성과 목표 요격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SM-6는 첨단 탄도 미사일 요격 기술을 장착하여 전투함과 기타 중요한 자산을 탄도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며 성능과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SM-6는 미 해군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순양함과 원양 함정을 포함한 수상 전투함에 배치되어 공중과 해상 위협에 대한 다층 방어 능력을 제공합니다. 미 해군은 SM-6가 공중 발사된 미사일로 공식적으로 해군 편성에 포함되었음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최근 미국 해군의 전투기 FA-18 슈퍼호넷에 탑재되어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태평양 환태평양 군사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이 미사일의 공식 명칭은 AIM-174이며 SM-6 미사일의 공식 명칭은 RIM-174입니다. 미국 해군의 명명 방식에서 AIM은 Air to Air Missile의 약자로 공대공 미사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숫자 관점에서 보면 이는 공대공 미사일임을 나타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미사일의 강력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M-6는 삼용도의 폭탄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사진작가가 하와이 히캄 기지에서 FA-18F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공격기 대대 192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비행기에 장착된 미사일의 식별번호는 NAIM-174B입니다. 미사일 몸체는 회색으로 도색되어 있으며 이는 보조탄두가 장착되어 폭발물이 없는 미사일임을 의미하고 앞에 붙은 N은
이 미사일들이 특별한 시험을 위해 개조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사실 SM-60대공 미사일을 실험 중인 슈퍼호넷 항공기는 6년 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에이비에이션 데일리 잡지는 그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사진에는 왼쪽 날개 기둥에 SM-60대공 미사일이 장착된 FA-18F 슈퍼호넷이 찍혀 있습니다. SM-6 미사일은 2004년에 개발을 시작하여 2007년에 시험 발사를 시작했고 2009년에 본격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2013년 미국 해군은 이 미사일이 초기 전투 능력을 갖추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미국의 다용도 미사일로 3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방공으로 항공기와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입니다. SM-6 미사일은 관성 항법, 최종 단계 교정, 능동 및 수동 레이더를 결합한 종합 유도 방식을 사용합니다. 올해 2월, 미국은 SM-6 미사일을 실제 전투에서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2월 1일, 미암크안에 있는 아덴만에서 후티 무장 세력이 발사한 함대 공격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이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미국은 후티 무장 세력이 발사한 순항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SM-6으로 요격했습니다. 두 번째 용도는 함대 공격입니다. 2016년 1월 18일, 미 해군은 SM-6의 대함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알리버트급 구축함인 U.S. 존 퍼 조너슨 에이기스 시스템을 장착하고 하와이에서 SM-6을 사용하여 페리급 구축함을 침몰시켰습니다. 이는 SM-6 미사일이 미 해군의 하푼 대함 미사일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으며 400에서 500km 범위 내에서 상대 전함을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기능은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SM-6 미사일은 AIM-120 공대공 미사일의 능동 레이더 탐지기를 사용하며 미사일 몸체 설계는 SM-1을 계속 따릅니다. 따라서 방공 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AIM-120과 동등한 공대공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소개할 내용은 SM-6 미사일의 공대공 성능입니다. SM-6는 공대공 탄도 미사일로 변형됩니다. 일부는 미국이 이미 충분한 공대공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지금 SM-6을 항공기에 탑재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SM-6을 공대공 미사일로 변형하는 것은 미 공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주요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거리입니다. 이 미사일은 현재 미국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대공 미사일보다 더 긴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사거리의 최대 범위는 여러 버전에서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공식 발표는 240km이지만 다양한 보고서에서는 이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370km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이비 뉴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SM-3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460km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 사거리는 구축함에서 발사되어 아래에서 위로 날아가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요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미사일을 항공기에 탑재하고 발사할 경우 미사일은 상승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SM-6 미사일이 공대공 미사일로 전환될 때 몸체 설계를 변경하지 않고도 사거리를 크게 늘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언론 분석에 따르면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460km이라면 항공기에서 발사될 경우 약 600km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공대공 미사일 AIM-120B의 사거리는 단지 180km에 불과합니다. 또한 미국이 개발 중인 AIM-260 미사일은 더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400km 이상의 사거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SM-6 미사일이 항공기에 탑재되면 현재 미국이 장착하고 있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2배 이상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일부는 SM-6 미사일의 사거리가 정말 그렇게 긴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하학적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AIM-120은 길이가 단 3.65m, 지름은 178mm, 무게는 약 161kg에 불과합니다. 이제 SM-6 미사일의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SM-6의 길이는 6.6m로 AIM-120의 2배입니다. 지름은 530mm로 AIM-120보다 3배 큽니다. 그리고 무게는 1497kg으로 AIM-120의 10배에 달합니다. SM-6는 AIM-120보다 훨씬 무겁고 대부분이 연료 무게이기 때문에 사거리가 증가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크기와 무게를 고려할 때 사거리가 460km에 달하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600km 이상의 사거리도 논리적으로 적절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중국이 전설적인 PL-15 공대공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30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단지 소문으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이든 간에 중국의 전투기 위협에 직면하여 미국은 더 긴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SM-6을 장착하면 중국의 전투기 J-20이나 J-16을 미사일 탐지 전에 요격하고 격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M-6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너무 크고 무겁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하푼대함 미사일은 약 680kg에 불과하여 SM-6의 절반 무게입니다. 길이도 이 미사일이 스텔스 전투기의 내부 탑재함에 장착될 수 없게 만듭니다. F-22나 F-35 같은 전투기 모두 스텔스 상태에서 SM-6을 사용할 수 없고 탑재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SM-6을 사용하기 가장 적합한 항공기는 미국 해군의 FA-18F 슈퍼호넷과 공군의 F-15, F-16 전투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SM-6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600km에 달할 경우 FA-18 슈퍼호넷이나 F-16 전투기의 레이더 탐지 범위는 그리 넓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사일의 사거리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미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SM-6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SM-6을 사용하는 기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4세대 및 5세대 전투기와 조기경보기 항공기가 함께 작전을 수행합니다. 조기경보기 항공기의 레이더와 F-35의 전력 시스템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중국 전투기인 J-20이나 J-16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에서는 F-35 요격기가 AIM-120을 발사하여 교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오래전부터 A 기체가 미사일을 발사하고 B 기체가 유도하는 기술을 구현해 왔습니다. 간단히 말해 A 기체가 발사한 미사일은 B 기체인 전투기에 의해 유도됩니다. FA-18F 슈퍼호넷이 목표를 탐지하지 못하더라도 조기경보기 항공기나 F-35로부터 정보와 목표 방향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FA-18F는 6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SM-6을 발사하여 교전할 수 있습니다. 전투 임무를 마친 F-18은 발사 후 작전 구역에 남겨지게 됩니다. 비행 중 미사일은 F-35나 조기경보기 항공기로부터 지시를 받아 경로를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목표를 타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 공군은 500km 거리에서 중국 전투기를 완전히 격추할 수 있으며 중국 전투기는 미국 전투기의 존재로 인해 대응하거나 탐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미국 해군 뉴스에 따르면 SM-6을 최초로 장착할 항공기는 미국 항공모함 칼빈스노에 배치된 F-18 슈퍼호넷입니다. 이는 또한 F-35A 전투기를 배치한 첫 번째 미국 항공모함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미국 해군이 F-35, F-18 SM-6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그들의 전투 계획이며 이미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칼빈스노 항공모함은 태평양 지역에 배치되어 지난 6개월 동안 대만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 해역에서의 합동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목표는 분명히 중국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응용 시나리오를 통해 우리는 미래의 활동이 체계적인 운영이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FA-18 전투기는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F-35 전투기도 자체의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지만 다양한 기술을 통합하여 전투 시스템을 형성함으로써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한 번의 타격으로 적을 효과적으로 타격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SM-6 미사일은 미국 공군의 공격 범위를 크게 확대시킬 것이며 반면 중국의 J-16과 J-20은 미국 공군의 목표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공격기 F-16은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F-16 파이팅 팔컨 전투기는 50년 전 처음 시험 비행한 이후로 미국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남아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전투기 중 하나입니다. F-16은 신기술을 선도하며 여전히 강력한 기능과 비용 절감 능력을 갖추고 있어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F-16은 4세대 전투기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전방 전투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50년 동안 생산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F-16은 1974년 초 첫 비행 이후 50년 넘게 비행해왔습니다. 현재 4,500대가 판매되었으며 3,100대가 여전히 운용 중이며 이는 나우이부터 칠레, 마로코부터 대만까지 25개국과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미국 공군은 800대 이상의 F-16을 운용 중으로 이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투기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F-16은 소형, 경량, 고속 전투기로 설계되었으며 지상 공격부터 해상 정찰, 사진 정찰, 지대공 미사일 사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F-16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군용 고정익 항공기가 되었습니다. F-16은 단순히 군용 전투기 시장을 지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군용 항공기 설계 방식을 혁신하여 항공 역사에서 그 위치를 확고히 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군인 겸 항공기자인 알렉스 홀링스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공중전 접근 방식과 전투기 설계 철학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철학이 공대공 전투, 흔히 공중 전투라고 불리는 것이 예술이 아니라 계량화할 수 있는 과학이며 항공기가 동력과 위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교환하여 최대 기동성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더 빠르게 수행하고 더욱 특화된 기술과 연료 효율적인 엔진을 갖추기 위해 F-16은 최초의 공기역학적으로 불안정한 항공기로 설계되어 더 빠른 기동성과 더 많은 공중 회전을 가능하게 하고 연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F-16을 극도로 유연하게 만들며 연료를 가득 채웠을 때 구지의 중력을 9배 받으면서도 기동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고속 회전 시 조종사의 각성을 돕기 위해 F-16의 조종석 좌석은 뒤로 기울어져 있어 조종사에게 가해지는 일부 중력을 줄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정을 조종사가 지속적으로 항공기의 조종면을 관리하지 않고도 통제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개선 사항 인텔렉스 조작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이전에는 전투기 조종사들이 수동 조종을 통해 항공기 조종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항공기가 불안정할 경우 이는 불가능하며 조종사가 지속적으로 수동으로 조정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F-16에는 비행 전용 컴퓨터를 통해 항공기 조종을 관리하는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홀링스는 전투기가 단지 조종사가 사용하는 도구일 뿐인 시대에 F-16의 비행 제어 시스템이 조종사의 기술과 기술적 능력의 결합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투기 설계의 주요 추세가 되었습니다. F-16은 처음에 공중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1981년부터 F-16은 다목적 전투기로서 전자전 및 지상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왔습니다. 오랜 복무 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F-16은 여전히 미국 공군과 전 세계 공군의 주력 기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F-16은 걸프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등 여러 갈등에 참여해왔습니다. 제첩에 따르면 이 전투기는 공중전에서 상대를 76회 격추시키고 단 한 번의 패배만을 기록했습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패배가 2번 있었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뛰어난 성과는 F-16의 강력한 공중 전투 능력과 유명한 기동성이 공중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어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한 F-16 전투기는 사막 폭풍 작전 중 연속으로 6발의 지대공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회피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 F-16은 지상 공격용으로도 중요한 전투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1970년대 초 설계자들이 처음 설계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발전입니다. 이러한 적응 능력 덕분에 F-16은 점점 더 많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군에게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복무 중에 F-16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최신 기술을 유지하며 발전해왔습니다. 이 전투기의 최신 버전은 블록 70-72입니다. 이 외에도 블록 70-72 버전은 향상된 타격 목표 시스템과 항공 전자장비, 새로운 웨퍼, 쇼 전자 전투 시스템, F-22 및 F-35에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F-16의 설계 DNA는 현대의 모든 전투기에 어느 정도 통합되어 있으며 F-35 역시 F-16 파이팅 팔컨을 계승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SM-6 미사일이 전투기에 탑재되면 미래의 공중 전투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4세대와 5세대 전투기, 그리고 SM-6 미사일의 결합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장거리 사거리를 가진 SM-6 미사일은 상대 전투기를 먼 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 전함을 공격하는 하푼대함 미사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SM-6의 등장과 F-16의 지속적인 운영은 미국 공군이 공중 우위를 다시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